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 나이도 조금 있으면 50이 되네요. 어려서는 부모 사랑도 없이 외로이 자랐지만 이제는 소중한 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지금은 평안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딸이 옆에서 뭐 하냐고 물어보더군요.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전달해보고 싶었어요. 딸은 이제 30이 다가오지만 가끔 아이 같은 행동을 해요. 그래서 다른 부모님들이 제 딸을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지적장애 3급을 가지고 있지만 외관상으로는 알아채기 어려워요. 그녀는 매우 예민해서 함께 있으면서 따뜻한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합니다. 대화할 때 조금 특이하다는 점을 알게 되실 겁니다. 딸이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은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서 딸을 키우다가 알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같은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동료였습니다. 저보다 1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이혼 과정에서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거든요. 아버지는 저를 살들이 보살펴주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학창시절에 항상 언제 어른이 돼서 집을 나갈까 하는 고민만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저는 상업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작은 자취방을 얻어서 독립을 했어요. 제 아버지는 그러거나 말거나 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나가서 살 거예요. 그래. 이제 20살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나도 이참에 그 여자랑 살림 합치고 살면 되겠다. 잘 됐네.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는 제가 있는데도 항상 사귀는 아주머니를 집에 데려오고는 했거든요. 제가 나가는 걸 오히려 환영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취를 시작하고 꽤 규모가 있는 미용실에 운 좋게 취직을 해서 손님을 머리 감겨주는 일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얼른 손님들 머리를 직접 잘라주고 염색도 해주고 경력을 쌓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너무 바쁘다고 생각하여 참을 수 없었어요. 대신 1년 동안 샴푸만 하는 것과 설교사님 옆에서 실습하기로 했어요. 큰 미용실이라 많은 동료가 있었고 그중 한 명은 제 동갑이었어요. 6개월 후 그 사람이 나와 카페에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은영 씨, 오늘 열심히 일한 후 카페에서 대화를 나눠요. 오늘이 내 마지막 출근이야. 아, 진수 씨, 왜 그러지? 얼마 전까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응, 이런 것이다. 나는 아직 괜찮아. 그런데 은영 씨를 떠나가는 게 마음이 아프네.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날 그 사람이 나에게 고백을 했어요. 나 이제 다른 동네의 큰 미용실로 가요. 거기서는 손님의 머리도 손대줄 수 있거든. 와, 좋은 소식이네. 축하해. 나도 손님의 머리를 만져보고 싶어. 그러나 근영 씨, 아까 말했듯이 널 떠나는 게 마음이 아파. 그 질문에 나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네. 왜 그래? 응용 씨가 은영 씨를 좋아하기 때문이지. 은영 씨나 은영아. 내보다 동생이니까 편하게 해줄게. 내가 잘할 수 있게. 우리 사귀자. 예상치 못한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지는 나의 모습. 당시 나이가 겨우 20살. 정말 어리고 순수했지? 거리는 20분 거리의 동네에서 혼자 자취를 하는 그 사람과 사귀기 시작했어. 그 사람은 나를 단속하지만 나에게 간섭하는 건 싫어했어. 하지만 회식이나 바쁜 날에 연락이 안 되고 1년 반을 사귀다가 그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멸치볶음을 많이 해서 가져다 주려고 연락했는데 받지를 않았어. 집 앞에 놓고 갔는데 현관문 앞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그래서 회식 가려고 했다고 하고 나가는데 안에서 원피스 속옷 입은 화장한 채 나오는 남자친구. 그 인간이 문을 열어주더라고. 지난 여자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은영아, 비켜봐. 저 여자 누구야? 아니, 그냥 친한 동년배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하자 그 여자가 성큼성큼 제 앞으로 걸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료야.
이 조만한 여자 있는 누군데 불쑥 찾아와서 이 난리야. 그 말에 남자친구가 당황하더니 저를 문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물고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인간과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의지할 곳 없이 살다가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며 있는 그대로 의지하고 있던 남자에게 받은 배신감 때문에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며칠 후에 그 여자와 정리했다며 저에게 달려와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은영아, 나한테 너밖에 없어. 걔는 정말 말 그대로 지나가는 바람이었어. 그리고 걔, 우리 미용실 그만둬. 여자애가 먼저 달려들어서 꼬시는데 어떤 남자가 안 넘어가겠소? 미안해. 며칠 동안 더 생각만 하느라 나 잠도 못 잤어. 은영아, 문 좀 열어봐. 우리 결혼해야지. 우리 같이 미래 계획도 세워놔야 하지? 너랑 나랑 미용실 차려야지. 은영아, 영화 얘기 좀 하자. 제가 살던 집에서 바깥으로 그 인간이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어리석게도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받아들이고 제 나이 23살을 합해 함께 살았어요. 불안정한 결혼식은 서로 안정적으로 될 때에 학위를 받아 사실혼 관계로 살았어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죠. 미용실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로 디자이너로 승격하게 되었고 손님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그 인간이 번 돈은 그 인간이, 내가 번 돈은 내가 관리했어요. 그렇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나이가 25가 되자 그 인간에게 결혼식을 올리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미루기만 했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미용실 손님이었죠. 그 사실을 알고 따로 살자고 제안했지만 한번 바람을 피웠으면 끝이 없어요. 내가 어릴 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너를 그렇게 대하지 않아. 다른 여자들은 모두 너를 한순간의 재미로 여겼다. 난 아직 젊고 혈기왕성해서 결혼선에서 달라는 게 없어. 이젠 가서 그냥 살자, 은영아. 웃겨요. 한 번 속아도 두 번 속지 않아요. 나는 그 집을 나와 혼자 사는 집을 찾아 살기 시작했습니다. 네 한 글자만으로 남이 되듯이 나는 그 사람과 남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 어쩌다 운명의 장난같이 혼자 사는 도중 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한 상태였어요. 나는 임신 4개월 차에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이를 낳을지 많이 고민했지만 결국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은 후 더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어요. 내 딸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요. 그때 힘든 일이 있어도 딸을 보면 힘이 솟습니다. 그런데 내 딸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느리게 학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아이에게 말을 많이 해주지 않아서 대화가 느린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걱정되어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아이가 지적 장애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앞으로 아이가 받을 차별과 무시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우고 싶었어요. 저는 일반 초등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반과 친구들을 가지고 즐겁게 지냈지만 4학년이 되면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수연이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하자 저는 걱정이 되어 학교로 향했을 때 가슴이 떨렸습니다. 예쁜 수연이가 왜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즐겁게 놀 수 있는데 말이죠. 여러 사람들이 다 쉬러 가는데 수연이가도 선생님도 싫어해서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것이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제 맘을 다해 초등학교를 일반 학교로 다니길 희망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에게 아이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고 잘 챙겨주길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선생님이셨고 학급의 다른 학생들도 잘 챙겨주는 친구들이 수연이와 잘 지내도록 도왔어요. 그 이후로 수연이는 다시 학교에 가는 것을 즐긴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를 잘 졸업하고 중학교도 일반 학교로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이 되자 학업이 어려워졌고 괴롭힘도 더해져서
결국 아이를 특수학교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수연이는 밝은 모습을 보였고 다른 아이들도 잘 돌봐주며 고등학교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딸이 왜 남자를 데리고 집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그 남자는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대준입니다. 엄마, 낮에 집에 올 때 무서운 사람을 만났는데 대준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이 딸 수연이는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놀다가 시내에서 술 취한 아저씨들을 만나서 우연히 그 동네에 있던 대준 선생님이 도와주기로 했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네. 고마워. 고마워. 식사는 어때? 밥 먹으러 갈까? 엄마, 배고파. 선생님도 배고프겠지? 이에 딸의 말에 급히 음식을 차려 밥상을 차린 후 후광 효과라는 말이 있듯이 딸을 위기에서 구해준 사람이었기에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너무 듬직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은 20대 중반이라고 했죠. 어떻게 장애인 지원 활동을 하게 된 거지? 젊은 사람이 그런 일을 선택하기 어려웠을 텐데. 저희 사촌 용도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충성도가 높았거든요. 사촌 형이 바로 옆집에 살아서 함께 놀고 돌봐주면서 이런 일에 관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랬군요. 격찬해주는 젊은이 멋져요. 우리 수연이 도와준 것에 정말 고마운데요. 당연한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맛있는 밥이라니요. 오랜만에 집밥을 먹으니 정말 좋군요. 미안하지만 한 그릇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네, 2그릇에 3그릇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말했고 딸이 먼저 밥을 주러 가더라고요. 딸도 그 사람을 잘 따르는 기색이었어요. 그 이후로 항상 그 사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오빠가 오늘 초콜릿을 주더라고 해요.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엄마는 왜 안 주셨을까요? 저만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혼자 먹었어요. 엄마는 엄마가 산 거 보니까 섭섭하다고요. 그러나 오빠가 좋아하니 나도 잘했다고요. 우리 수연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지 봐요. 네, 그렇군요. 대준 오빠가 정말 좋아하나 보군요. 처음에는 그냥 잘 따르는 것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마음이 가더라고요. 다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카페에서 일하겠다며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짧았지만 카페에서 일하면서 돈도 벌고 삶의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딸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이 잘 처리해졌습니다. 항상 다른 중은 대준이 하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후 딸이 22살이 되었을 때 딸이 정식으로 저에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어머니, 사실 수연이랑 올해부터 만나고 있었어요. 대충 알고 있었죠. 수연이가 찰를 챙겨주고 있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서로서로 좋아하는 거야? 수연이가 저를 좋아하고 저도 수연이를 좋아해요. 사실 수연이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요. 뭐라고 했을까요? 수연이가 22살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도 그런 건 걱정 마세요. 수연이는 그저 순수한 아이일 뿐이지 남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수연이랑 평생 행복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세요. 하지만 제 딸이 아직은 아이처럼 순수하게 보이는데 그런 생각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른이 우리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나서 해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대준 오빠랑 결혼할 거야. 대준 오빠랑 행복하게 잘 살 거야. 딸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렇게 말하자 아빠는 허락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네, 감사해요, 어머니. 제가 수연이를 잘 돌보고 아껴줄게요. 그렇게 우리는 딸과 함께 1년을 더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만날 때부터 딸의 남자친구에게 더 신뢰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23살이 되었을 때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돈 때 근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수수하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가 눈에 띄었어요. 우리 태주에 이렇게 귀여운 며느리 맞아서 참으로 기뻐요.
제 딸을 예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근데 우리가 충청도에서 농사 짓고 있는 건 아시지요? 그렇죠. 차라고 하죠. 요즘에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없어서 일손이 모자라요. 우리 아들이 농사일을 진짜 잘해서 그 땅을 언젠가 물려줄 거라서 결혼하고 나면 영 가족들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호사까지 생각은 어때요? 딸이 결혼하면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 꽤 먼 청주로 가서 생활해야 해서 조금 불안했어요. 게다가 농사를 짓는다니까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참을 고민한 끝에 마침내 쐐기를 박았습니다. 우리가 수연이를 일시키고 아무것도 안 하게? 결코 아빠같이 가 일은 아니야? 집에서 편히 쉬어도 돼. 거기가 그렇게 시골도 아니에요. 이호 사람들이랑 다른 친구들이 있고 수연이는 커피숍에서도 일할 수도 있고 평생 같이 살 것도 아니니까 딱 3년 동안 같이 살고 이후에 제가 따로 집을 찾아서 살려고 해요. 영 아직 고민하시는 것 같네요. 아, 아니에요. 부산에서 사는 제 생활으로 인해 딸과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게 조금 고민이 돼요. 태서 아이고, 딸 중에서도 매우 예쁘고 순진한 딸이 있어? 우리 대준이 믿음직한 고 연세다. 그래서 우리가 잘 챙겨주고 예뻐해주면서 다른 딸들처럼 편안하게 지낼 거야. 그리고 결혼 후에 올라와도 괜찮아. 나는 딸에게 물었어. 수연아, 엄마는 시골에서 살아도 괜찮겠니? 나는 대준 오빠와 함께 사도 괜찮아. 장모님은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수연이가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이야. 너 잘 알잖아. 그래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좋아 보였으니까 더 이상 마음에 담지 않을래? 조금 어리둥절한 면이 있지만 딸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니까.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보러 간다는 걸로 합의했어.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고 따라 결혼식을 갖게 되었어.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부터는 내 손을 놓고 자신의 짝을 만나 살아간다고 떠난 딸을 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 결혼 후에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바로 충청도의 시골 집으로 갔어. 내가 결혼 전에 사돈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 시골이지만 집은 펜션처럼 잘 지어져 있고 농사를 짓는 규모도 꽤 크더라고. 결혼식에 이어 딸을 시집 보내고 딸과 함께 살았던 가정으로 돌아왔는데 외국인 노동자나 일꾼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그런 식으로 딸을 시집 보낸 후 계속해서 함께 딸을 돌봐왔어. 혼자 집에 돌아왔을 때 빈집에 유난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딸이 결혼 후 한 달이 지난 이후 매주 2번은 사돈을 만나기로 했다. 매번 사돈을 만나러 가면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 그럴 때마다 사돈은 반갑게 맞아주셨다. 사돈은 그냥 5시쯤 오실 때면 항상 직업 별거 아니에요 라고 했다. 공진단이 없어도 충분히 챙겨 드시라고 하셨다. 맛있는 것을 차릴까 고민하다가 오랜만에 외식이나 하자고 해서 유명한 고깃집에 갔다. 사돈이 왔다고 해서 몇몇 맛있는 음식을 차리려고 했지만 결국 외식하게 되었다. 딸이 고기 먹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나랑 사돈, 그리고 사돈의 친구까지 모두 함께 고깃집에 갔다. 바쁜 갈 길에 고기를 먹고 나는 계산을 했다. 사돈은 계산하려고 했지만 내가 내야겠다고 했다. 사돈은 아내가 내려고 했는데 왜 매번 내냐고 했다. 하지만 내가 나눠주려고 했을 때는 얼마 안 나왔는데 멀게라고 했다. 먹고 난 이후에 딸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고 싶었지만 뭔가 불편하고 눈치가 살짝 걸려 그럴 수가 없었다. 딸이 결혼해서 잘 적응하는 것 같아 안심이 되었다. 그래서 사돈을 만나러 가는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매달 한 번만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딸이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열심히 모은 돈으로 저도 제 이름으로 된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미용실을 오픈하느라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딸이 사는 사돈 때 3달을 놓친 것 같아요. 전화는 자주 하고 있었는데 딸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는데 사위가 받아서 대화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뭐 해요? 수연아, 엄마 미용실 열었어. 엄마 미용실 열었어요. 대준이 좀 불러와. 잘 지냈을까?
엄마 보고 싶어. 요즘 바빠서 자주 못 가서 미안해. 대준이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 할 일이 많아서 바빠. 이렇게 대답하고 있을 때 사위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의 어여패 있어. 요즘 바빠. 4년 동안은 이럴 거예요. 힘들어. 수연이는 지금 카페에서 일 시작했는데 하루 3시간이라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 잘 됐네. 미용실 정리하면 갈게. 부산까지 가기 좀 그렇네. 걱정 마세요. 잘 지내세요. 여유 있을 때 오세요. 알겠어. 수연이 좀 변했어요. 지금 들어가려는 것 같네요.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 대저까지 나는 아무 의심 없이 미용실을 여는데 정신을 쏟아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미안한 마음의 딸과 사위에게 조금씩 용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미용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에 가을이 되었어요. 시골은 한창 추수 처리 중이라 바빠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원기 회복에 좋다는 한약을 사서 오랜만에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방문 전에 전화를 했지만 딸도 사위도 전화를 받지 않아 그냥 방문했어요. 그때 정말 상상조차 못한 끔찍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차를 4시간 넘게 운전하여 도착하고 주차한 후 문을 노크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한창 추수 처리 중이라 논에 나갔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돈이 가지고 있는 논 쪽으로 걸어갔어요. 논에 가까워질수록 음악 소리와 남자들의 수다 소리가 들렸어요. 나무 아래 큰 정자가 있는 곳까지 갔더니 못 볼 만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술에 취해 춤을 추는 남자들이 있었고 내 딸도 거기에 있었어요. 바깥에서는 4명의 남자들과 농부들이 앉아 있었어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 중년 남자가 제 딸 팔을 잡고 끌고 갔다가 브루스를 추었어요. 저는 곧바로 돌격해서 그 놈의 머리치기를 하고 싶었지만 침착해져서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았고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딸이 소리쳤더니 다른 중년 남자가 딸의 팔을 잡고 앉히고 막걸리를 주며 말했습니다. 술을 따라봐. 젊은 아가씨가 따르는 소주를 한 잔 마셔보자. 다른 사람들은 웃으며 지켜보고 나는 분노를 느껴서 솟구치는 피가 느껴졌어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술자리로 향했고 딸이 나를 발견하고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때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주목했고 술에 취한 사람은 깨어나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며 물었고 그때 내가 평소 다친 소랄의 술판을 받으며 장면을 마무리했습니다. 술병을 엎어버리고 술을 쏟았다. 거기에 있던 악당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너희들이 인간이냐?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나는 화가 났다. 아직 시작도 안 되었는데 어디서 그런 짓을 하냐? 그들이 물러나지 않자 손에 잡히는 것을 던졌다. 화가 난 나는 모두를 박살내겠다고 난동을 부렸다. 끝내 그들은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미안함을 지고 있어? 그러나 우리는 이 시의 비위를 알고 있었어. 미안해. 당장 꺼줄 수 있어? 이 쓰레기 새끼들아. 그리고 야, 너, 와, 나는 바깥에서 새끼들에게 속더니 콩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허리를 아프다고 똥구멍 맴도는 새끼가 일어섰다. 너무도 이에 악힐 것이에. 나를 받고 난 뒷종을 모처럼 굴렸지? 나 부정보 경찰에 고소할 거야? 아니, 새끼야. 이런 일로 무슨 고소까지 할 거야? 겨우 진정을 하고 나무 밑에 앉아있던 딸에게로 가서 향했어. 그리고 안아줬어. 수연아, 괜찮아. 엄마, 나 여기서 살기 싫어. 대준이 어디 갔어? 대준이 오빠 다방에 갔어. 다방에서 맨날 놀아? 뭐, 거기가 어디야? 같이 가자. 그 말을 듣고 뒷골이 욱해져서 씁니다. 그리고 딸을 와다 살리에서 사위놈이 다방에 있다는 그러는 갔어? 다방 근처에 모텔들은 많더라고. 절은 다 잡아 족처함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다방 문을 열었어. 그런데 사위가 보이지 않았어. 대준이, 이 새끼 어디 있어? 어느 쪽이 정해?
태준, 이창모 다 이놈 어디 갔어? 당장 말해봐. 선정이 씨랑 나갔는데. 뭐? 선정이 어디 가는데? 그것은 못 말아줘. 절은 다방 주인의 머리털을 잡아 당겼다. 바른 대선이 정이랑 나갔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 그 남자는 모텔로 가서 못했습니다. 한 여자가 그에게 어딜 가느냐고 물으니 정말 눈을 깜박이며 돈을 주고 모텔로 찾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텔에서 나오려는데 그 남자 앞에 사측놈이 다 바로 나왔어요. 나를 향해 다가가며 사측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나는 사측놈의 뺨을 후려치며 말했습니다. 창문씨, 넌 우리 수연이를 데리고 가서 차에 둘 거라 했지? 내 이놈이 우리 수연이에게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사측놈은 아니라고 할 때 전 그의 뺨에 한 번 더 치고 말했습니다. 내 힘을 얼마나 아라는 거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사측놈을 본 후 나는 딸이 있는 방으로 갔고 씨에게 그와 관련된 모든 일을 녹음하고 차에 딸을 태우고 나갔어요. 수연아, 당신은 이제 대준이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아? 응,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요. 여기서 살기 싫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딸을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수연아, 아우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당신을 떠나 보내지 말았어야 했어요. 엄마 탓 아니야? 대준 오빠 탓이야.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탓이야. 엄마 탓 아니야? 그래, 맞아. 엄마 탓도 아니고 우리 수연이 탓도 아니야? 모든 건 그 나쁜 놈들이 잘못한 거야? 우리 수연이가 엄마보다 남매저는 오히려 딸에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딸을 집에서 내려준 후 유명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돈이 얼마나 들던가 그 사놈들이 죄값을 치료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몇 주 뒤에 이혼 송장이 날아갔는데 사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이 이러실 거예요? 수연이처럼 잘 살고 있었는데 제가 잠시 한눈 판 거 가지고 왜 그러세요? 저도 남자예요. 수연이가 거저부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많이 들어본 레파토리였어요. 지랄마, 그딴 소리 씨알도 안 먹히는 능급 소송 준비나 해.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제 딸에게도 전화가 오는 것 같아서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천박한 바깥 내 돈과 그걸 방치한 안싸도 늘 장애인 학대범으로 고소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밖에 받지 않았어요. 겨우 벌금 처벌만 받더라고요. 결과가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이혼 송사를 하면서 사넘은 저와 딸에게 몇 번이나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어요. 수연아, 오빠랑 다시 같이 살자. 이제 그 시골에서 말고 다른 곳에서 두 사람만 살았던 터라 오빠가 미안하다며 오빠를 싫어한다며 거짓말쟁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오빠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아서 나갔어. 그렇게 나를 말해줬어요. 얼마나 지루해야 그럴까 싶어서 내 속도 속이 아닌 것 같아서 도통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다른 곳에서 시집에 가서 매번 카페에서 일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매번 농사를 돕고 싸도 네 시키는 가사를 도와서 거의 식모처럼 살았다고 했어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실들이 드러날수록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엄마, 거기 사는 것 정말 힘들었어. 잠을 제대로 자게 해주지 않고 일 시키고 튀어나게 하고. 하이코리아야, 나 지금은 괜찮아. 엄마랑 함께 있으니까 행복해. 이제 다른 데 가지 않고 엄마와 함께 살 거야. 그렇지 않아도 이제는 엄마가 둘이서 행복하게 살 거야. 결국에는 그 소송 결과로 사위 노무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도 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사위 놈이나 사돈들이 징역을 살아야 제 마음이 편할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마음이 펑펑 터져 내려왔어. 그러던 중 나는 그 작은 시골 마을에 사위 놈과 사돈의 악행을 모두 알려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 당시 저도 도끼가 손에 들려있던 상태였거든요. 플랜카드를 만들어 마을 곳곳에 붙였어요. 어느 날 트럭을 빌려 확성기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그 집의 악행을 고발했어요.
그랬더니 4명이 와서 사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사정해요. 동네에 소문이 퍼져서 어려워요. 아까운 우리 딸을 그런 짓을 하게 해서 미안해요. 그러자 사정해요. 그런 거 알지만 분 풀릴 때까지 계속할 거예요. 그래서 오후까지 트럭을 타고 마을을 돌며 소문을 퍼뜨렸어요. 경찰에 신고하진 않았어요. 일이 커질까 봐 그랬어요. 확성기를 들고 악행을 고발하며 속이 풀리는 기분이 들었죠. 얼마 후 달아난 술에 취한 사돈으로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사정해요. 알았어. 한 번 더 가야지요. 그러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죠? 전화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제대로 일을 하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 맹목적인 인간들은 정말 못된 것 같아요. 정작 청심계획을 세우고 살고 있는데 아무리 무식해서 알아듣는 사람은 없겠지만 제가 전화를 끊은 후에는 연락이 없었어요. 마땅한 이유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예전에 사위로 뽑힌 부모들은 부패하고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이해하며 한풀이를 한 후에 제 딸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딸이 결혼을 하고 받은 상처들은 상담을 받으며 치료를 받았어요. 다행히도 딸은 밝고 긍정적인 성격 때문에 금방 회복했습니다. 나쁜 일은 금방 잊어버릴 정도로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 딸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제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예약 손님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찾아와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목표는 몇 년 뒤에 딸에게 작은 카페라도 선물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는 진실을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물속을 알아도 한 사람 속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딸을 도와주면서 정말 미안했던 것은 예전 사위 놈이 무모하고 이기적인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도 있나 봐요. 그 시절 시골로 내려가서 딸이 도움이 필요했을 때의 상황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아요. 저는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경치를 보지 못했다면 지금 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혹시 가지고 계실 편견을 버리시길 바라며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득이하게 3급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제 딸은 남들이 볼 때는 그저 평범하고 약간 순수한 사람으로 보일 뿐이에요. 장애가 있어도 그로 인해 무시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 같은 인간이고 모두 소중한 존재들이니까요. 요즘 가장 행복한 순간은 딸과 대화를 나눌 때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딸과 대화하며 다시 밝은 기분을 찾아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딸이 제 팔을 주무르며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엄마, 사람들 머리 만지는 게 아파? 우리 쉬는 날 놀러 가자. 그래서 바다는 많이 가봤는데 어디로 갈지 고민 중이에요. 어디든 파란 물 가자. 응, 좋아. 우리 딸은 일하는 게 힘들지 않고 사람들이 제가 만든 음료를 맛있게 마시는 걸 보면 정말 행복해해. 그래, 천국 직업을 찾았네. 우리 딸은 다른 것도 배워볼까? 나 케이크를 만들어 보고 싶어. 그래, 그런 것도 배워보자. 최근에는 제과 제빵을 배우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이야기 흐름을 보시면서 조금 어려워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애들이 부모 없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집에서 5인 가족이 지내다 보니 자주방이나 쿠키를 굽는 일이 많고 그 덕분에 내가 날마다 살찔고 있네요. 순수하고 연한 내 딸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장애를 가진 분이나 그 가족분들도 그런 세상을 소망하며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꼭 그런 날이 오겠죠? 포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같은 취급을 받게 되어 있어요. 곧 그런 행동들에 보답받을 테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친정이 없어서 이곳에서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어머니에게 소소한 이야기를 했다는 느낌이 들어 후련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